우리는 SNS 커뮤니티에서도 강퇴시키고 강퇴당하는 권력 게임에 참가하고 있다. 그렇다면 정확히 권력이란 어떤 의미이고 정확히 무엇인가? 권력의 종류에는 직장 상사의 권력에서 국가 권력까지 여러 가지가 있다. 하지만 어떤 권력이든 하나의 공통 요소가 있다. 권력은 실체라기보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전해져 오는 것이다. 이 점에서 폭력이 지닌 강제력과 구별된다. 나는 너보다 우월한 부분이 있어 어떤 종류의 권력을 너에게 행사한다. 내가 네이버밴드의 관리자이고 내가 멤버라면 너는 나의 권력의 기반이 된다. 너도 나보다 우월한 부분이 있어 나에게 권력을 행사한다. 기업에서 내가 사장이고 나는 평사원이라면 나는 너의 권력의 기반이 된다는 식이다. 다만 근대 국가가 등장한 후 특히 마르크스주의에 의해 권력이라는 개념은 매우 협소해졌다. 마르크스주의에서 권력은 즉 국가 권력이다. 지배계급이 강제적 장치로서 국민에게 행사한다. 지배계급의 이러한 강제적 장치에 대해 프롤레타리아트의 독재라는 다른 강제적 장치로 싸우는 것이다. 하지만 그 때문에 이 두 가지 강제적 장치는 쌍둥이처럼 같은 권력 개념을 가지고 있다. 국가와 혁명에서 레닌은 폭력적인 권력으로 자본주의의 권력을 넘어서는 꿈을 꾼다. 그리고 권력도 폭력도 없는 유토피아를 그린다. 국가는 사멸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꿈이었다. 하지만 실제로 사회주의에서 국가는 점점 강대해지고 인민은 무력해졌다. 왜 그렇게 되었는가? 소련이나 동유럽의 역사적인 사정도 무시할 수 없지만 분명 권력에 대한 이론적인 결함이 중요한 이유 중 하나이다. 마르크스주의의 권력과는 자본주의식 사고의 일부를 과장한 것에 불과하다. 인간 사회의 훨씬 광범위한 권력관계를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국가 권력만이 권력이 아니기 때문이다. 권력관계는 우리가 서로 관계해야만 하는 장에서 생긴다. 우리들 사이에 연결된 그물코처럼 미세 권력이 우리들을 둘러싸고 있다. 과연 미세 권력은 어떤 구조이며 어떤 기능을 하는가? 여러 사람이 이 문제를 다루었다. 우선 막스 베버는 권력을 자기 의지를 타자에게 강요할 가능성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권력은 따르는 것이다. 사람이 권력에 따르게 되는 이유를 찾아 권력을 정당성이라는 관점에서 파악하였다. 예컨대 지배에 관해서 카리스마적인 지배와 전통적인 지배 권력이 있는 바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복종하는가를 연구하였다. 막스 베버는 지배라는 관점에서 권력을 다루었기 때문에 전통적인 권력 개념에서 벗어나지 못한 점이 있다. 하지만 권력에 내재된 힘에 관심을 기울인 점은 주목할 만하다. 막스 베버의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은 사회에 사는 사람들의 일상적인 도덕심이 어떻게 그에 부응하는 권력을 형성해가는가를 이러한 관점에서 고찰한 것이다. 미셸 푸코는 권력론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두 사람의 인간이 마주하는 곳에서는 항상 미세 권력관계가 성립한다고 보았다. 하지만 그 권력은 고정적인 것이 아니고 변하며 위치에 따라서 역전하는 불안정한 권력관계이다. 이러한 미세한 권력관계는 중첩적으로 이뤄지며 주체와 타자의 행위에 내재되어 있다. 그의 관점이 참신한 것은 우선 권력이 외부에서 실체적인 것으로 강제되는 것이 아니라 주체와 주체의 관계에서 존재한다고 파악한 점이다. 이런 방식으로 주체들 사이의 권력관계가 성립하는 이유와 근거, 프로세스를 고찰할 수 있게 된다. 미셸 푸코에 따르면 근대사회에서는 주체가 주체로 서는 과정에서 자기를 권력적 주체로 형성해갈 것이 요구된다. 주체라는 것은 권력관계의 장으로 들어갈 가능성을 손에 넣는 것이다. 철학의 중요한 역할은 이러한 권력관계를 묻는 것이다. 즉, 철학은 권력의 문제를 선악과 같은 도덕적인 문제나 법률적인 관점에서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소박한 물음으로써 제안하는 것, 즉 권력관계가 어떤 것인지 다루는 것이다. 권력을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몇 가지 분명해지는 게 있다. 우선 국가만이 권력을 독점한다고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므로 스탈리니즘이나 파시즘의 문제를 자기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게 된다. 즉, 권력은 우리도 이미 참가한 게임이다. 섬뜩하다. 우리도 권력의 문제를 자신과 가까운 문제로 느끼게 된다. 더욱이 권력을 강제장치가 아닌 자신과 타자가 구성하는 장의 한 특성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즉, 좀 더 내적으로 분석할 수 있게 된다. 권력이 작용하는 장과 그 메커니즘에 관해 바깥에서만 관찰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권력은 생활 가운데에서 항상 생겨나는 부산물이다. 그리고 그 영향을 자신도 타인도 빠져나갈 수 없다. 위험한 부산물이다.
권력을 타자와의 관계성으로 보는 눈은 한나 아렌트에게도 찾을 수 있다. 그는 개인이 가진 자연적인 힘이나 폭력과 대립되는 권력에 주목한다. 권력은 단순히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으로 활동하는 인간의 능력에 대응한다. 권력은 개인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집단에 속하며 그 집단이 집단으로서 존속하는 한 있어야만 한다. 아렌트는 다양성이라는 인간의 조건을 생각한 사상가이다. 그녀는 이 중에서 정치의 근본적인 가능성으로 권력을 다루고 있다. 권력을 강제하는 힘이라고 생각한 마르크스주의와 대조적이다. 그리고 아렌트의 권력 개념으로는 인간이 서로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볼 때 중요한 활동이다. 부정적인 것이 아니다. 놀랍지 않은가? 그렇다. 아렌트는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이러한 공적인 공간, 사람이 개성을 가진 존재로 사는 영역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이 영역은 우리들이 필사적으로 구축하고 지키지 않으면 금방이라도 붕괴해버릴 수 있다고 했다. 파시즘을 겪은 결과이다. 아렌트에게 권력은 공적인 공간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즉, 사람들의 관계를 구축해 나가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다. 권력이 존재함으로써 공적인 장이 가능하게 되며 사람들의 공동행위가 의미를 지닌다고 여겼다. 굉장히 신선하지 않은가? 권력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자신과 관련된 필수적인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권력은 항상 외부에서 행사하는 것일 뿐이라 여길 것이다. 그런 생각으로는 자신이 행사하는 권력에 대해 확실히 자각할 수 없다. 그리고 자신이 살아가야 할 공간을 구축하는 일에 태만하기 쉽다. 거듭 말하길 우리는 이미 권력 게임에 참가하고 있다. 그리고 권력 게임의 장은 도망쳐야 할 장이 아니라 우리 모두 진정한 의미에서 자발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장이다.